안녕하세요. 갈대 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당신한테선 비린내가 나. 역겨워서 밥맛이 뚝 떨어진다고. 식탁 위로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굉음처럼 터졌다. 쨍그랑. 그 날카로운 파열음이 인천 송도 더 퍼스트 월드 아파트 12층의 정막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나는 방금 내 귀를 의심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여자가 나와 30년을 함께 산 아내 오영실이 맞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안에는 내가 새벽 4시부터 구월동 농산물 시장을 뒤져 사온 최상급 기장 미역으로 끓인 국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고 아내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그런데 생일상 앞에서 뱉은 첫 마디가 고작 비린내라니.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내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영실은 무표정했다. 아니, 그 표정은 경멸에 가까웠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 그녀가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안 들려? 당신 몸 구석구석 그 쭈글쭈글한 주름 사이사이에 시장 바닥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다고.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져. 그 냄새 맡으면서 밥 먹는 거 이제 신물이 나. 오영실, 너 미쳤어? 나는 식탁을 콱 내리쳤다. 뚝배기 속 국물이 튀어 하얀 식탁볼을 적셨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굴렀는데. 비린내? 흙냄새? 그래, 그 냄새 덕분에 너랑 애들이 이 비싼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산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역겨워? 그래, 역겨워. 영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소했다. 그 웃음이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이혼해. 이혼? 서류는 식탁 옆에 뒀어. 도장만 찍어. 재산 분할? 필요 없어. 위자료? 안 받아. 그냥 내 눈앞에서 내 인생에서 당신이란 존재만 치워주면 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내 뼈를 긁는 것 같았다. 영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다. 쾅.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멍했다.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식탁 위에는 식어가는 미역국과 굴비 2마리 그리고 잡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옷소매를 코에 가져다 댔다. 킁킁. 섬유 유연제 냄새만 났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기 전 혹여나 아내와 자식들이 싫어할까 봐 샤워를 2번씩 하고 나가는 나였다. 가게에서도 틈만 나면 손을 씻었다. 그런데 냄새라니. 이건 핑계다. 이 여자가 밖에서 딴 놈이라도 생겼나? 순간 며칠 전 일이 스쳐 지나갔다. 영실이 늦은 밤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다가 내가 인기척을 내자 황급히 전화를 끊던 모습. 그때는 친구겠거니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과 연결하니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비린내가 싫다고? 돈도 필요 없으니 몸만 나가겠다고? 이건 100%다. 남자가 생긴 거다. 그것도 아주 돈 많고 향수 냄새 풍기는 번지르르한 놈으로. 으아. 나는 식탁 위의 그릇들을 팔로 쓸어버렸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송도의 밤을 뒤흔들었다. 깨진 사기 조각이 내 발등을 찔렀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배신감이라는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습관처럼 눈을 떴다. 새벽 3시 30분. 평생 몸에 밴 시장 상인의 바이듬은 아내 이혼 선언 앞에서도 지독하게 성실했다. 거실로 나오니 소파 위에 낯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어제 영실이 말한 이혼 서류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한 장 놓여 있었다.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오피스텔 302호. 임차인 오영실. 계약 날짜는 3일 전이었다. 이미 준비를 다 끝내놓고 폭탄을 던진 것이다. 나는 계약서를 구겨 쥐었다. 이 오피스텔 보증금이 꽤 센 곳이다. 전업주부인 영실이 무슨 돈으로 여길 계약했단 말인가? 뒷돈을 대주는 놈이 있구나. 확실해.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고 영실이 나왔다. 여행용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렇게 살아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나 지금 나가. 오영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남자가 생겼으면 곱게 말할 것이지 비린내가 어쩌고 저째? 나는 다짜고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영실은 내 손을 뿌리치며 혐오스러운 것을 닿았다는 듯 옷을 털어냈다. 착각하지 마. 당신 같은 줄 알아? 남자는 무슨. 그냥 당신이랑 숨 쉬는 공기가 아까워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영실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 너무 촌스러워. 시장 바닥에서 푼돈 세면서 히히덕거리는 꼴 더는 못 봐주겠어. 내 남은 인생 좀 우아하게 살고 싶어. 야, 이 나쁜 년아. 내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누가 해달랬어? 당신 좋아서 한 거잖아. 당신은 그게 훈장인 줄 알지? 가족들한테는 그게 짐이야. 숨막히는 짐덩어리라고. 짐. 그 단어가 내 가슴 한복판에 대못을 박았다. 가족을 위해 새벽잇을 맞으며 평생을 바친 내 삶이 아내에게는 그저 치워버리고 싶은 쓰레기 덤이었다는 건가. 영실은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도어록이 잠기는 전자음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종료를 알리는 알람처럼 들렸다. 나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가 곧이어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비참한 밑바닥에서 아주 더러운 의심이 꿈틀거렸다. 우아하게 살고 싶어? 촌스러운 내가 짐이야?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이 있다. 30년을 함께 산 의리? 그딴 건 이제 걔한테나 줘버려. 내가 만나는 그 우아한 새끼가 누군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나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점퍼를 낚아챘다. 주머니 속에서 차 키를 꺼내 쥐었다. 아직 영실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내 낡은 포터 트럭 시동을 걸었다. 갤갤거리는 엔진 소리가 오늘따라 처량했다. 잠시 후 주차장 출구 쪽으로 영실이 택시를 잡아타는 모습이 보였다. 어딜 가나 보자. 나는 택시 뒤를 밟았다. 택시는 송도 신도시를 빠져나가 제3경인 고속도로를 탔다. 오피스텔로 간다더니 방향이 다르다. 서울 쪽이다. 서울? 오피스텔은 페이크였어? 택시는 1시간을 달려 강남 한복판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빌딩 수 세련된 사람들. 내 트럭과 시장 옷차림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리였다. 택시가 멈춘 곳은 역삼동의 거대한 종합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은밀해 보이는 개인 병원이었다가 자세히 보니 아니었다. 대학병원 별관이었다. 영실이 택시에서 내렸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병원 로비가 아닌 병원 옆에 붙어있는 스타벅스로 들어갔다. 나도 트럭을 멀찍이 세우고 모자를 눌러쓴 채 뒤따랐다. 카페 유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영실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희고 멀끔한 가운을 입은 딱 봐도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훤칠한 남자가 영실의 맞은편에 앉았다. 저 놈이구나.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남자는 영실에게 무언가 서류를 건네며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영실은 그 남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남편인 내 손은 닿기도 싫다며 뿌리치던 여자가 저 젊은 의사 놈 손은 저렇게 애절하게 잡고 있다니. 오영실. 내가 감히.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당장이라도 카페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놈의 멱살을 잡고 영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증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바람난 아내를 둔 불쌍한 남편으로 끝날 순 없다. 내가 말한 그 우아한 인생이 얼마나 추악한 불륜 위에서 만들어진 건지 법정에서 낱낱이 까발려 주마. 나는 휴대폰을 꺼내 줌을 당겨 두 사람의 모습을 찍었다. 찰칵찰칵. 셔터 소리가 날 때마다 내 30년 결혼 생활도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다. 그때였다. 카페 안에 남자가 영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토닥였다. 영실이 남자의 품에 안겨 어깨를 들썩였다. 우는 건가? 아니면 감격에 겨운 건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차를 돌렸다. 두고 봐. 내가 짐이라고? 그래, 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주지.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뭔지 내가 똑똑히 알려줄 테니까. 나는 구월동 시장이 아닌 수원지 방법원 근처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가운 사리만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사거리 낡은 오피스텔 건물 3층. 법무법인 다운이라는 간판은 빛이 발해 있었다. 나는 쭈뼛거리며 사무실 문을 열었다. 시장에서 입던 낡은 점퍼 대신 장롱 깊숙이 박혀있던 큰딸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을 꺼내 입었지만 넥타이는 멜 줄 몰라 주머니에 구겨 넣은 상태였다. 예약하신 정혜준님 맞으시죠? 이수정 변호사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냉기가 돌았다. 책상 뒤에 앉은 여자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다. 날카로운 뿔테 안경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빗어 넘긴 머리칼. 그녀가 나를 보며 짧게 목례했다. 앉으시죠. 전화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내분의 외도가 의심된다고요. 의심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나는 안주머니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어제 강남 카페 밖에서 찍은 사진을 그녀 앞에 들이밀었다. 이거 보십시오. 어제 낮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자마자 강남 한복판에서 젊은 놈이랑 시이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놈 눈빛 보입니까?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수정 변호사는 무표정하게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그녀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남자가 꽤 젊군요. 의사 가운을 입고 있고 병원 관계자로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 마누라가 늦딸이인 나한테는 비린내 난다고 구박하더니 저런 번지르르한 의사 놈한테 홀려서 이혼하자고 난리치는 겁니다. 변호사님, 저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 여자가 땡전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놈, 저 상간남 놈한테도 위자료 청구해서 아주 개망신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커졌다. 이수정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건조하게 말했다. 정혜준 선생님, 진정하세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법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이 사진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 예를 들어 모텔 출입 기록이나 성적인 대화가 담긴 문자 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아니, 유부녀가 젊은 놈이랑 손잡고 울고불고 하는데 이게 증거가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그걸 친밀한 관계 혹은 상당 관계라고 빠져나가면 그만입니다.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해요. 혹시 아내분 휴대폰이나 카드 내역 확인 가능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영실은 휴대폰 패턴을 바꾼 지 오래였고 내역 같은 건 꼼꼼한 그녀가 남겨뒀을 리 없었다. 그럼 일단 소송은 접수하되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금융거래 내역부터 뒤져보죠. 그리고 흥신소 같은 불법적인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지만 아내분의 거처를 알고 계시다면 동향 파악 정도는 직접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담은 30분 만에 끝났다. 수임료는 내 예상보다 비쌌다. 시장에서 콩나물 1,000원어치를 팔기 위해 굽신거리던 나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다. 하지만 카드를 긁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내 30년 인생을 부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풀렸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어색한 양복, 듬성듬성한 흰머리, 햇볕에 그을려 시커먼 피부. 강남 카페에서 봤던 그 희멀건 의사 놈과 너무나 비교되는 영락없는 촌스러운 시장 아저씨가 거기 서 있었다. 시발. 욕이 절로 나왔다. 나는 곧장 구월동 농산물 시장으로 향했다. 가게 문을 열어야 했다. 아내가 집을 나가든 말든 내가 죽고 싶든 말든 배추는 팔아야 하고 파는 다듬어야 했다. 그게 가장의 숙명이었다.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썩은 야채 냄새, 생선 비린내, 땀 냄새. 평소엔 삶의 활력소 같던 이 냄새가 오늘따라 내 폐를 썩게 만드는 독가스처럼 느껴졌다. 어이 정 사장.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물건 들어왔는데 안 받고 뭐해? 옆 가게 김씨가 소리쳤다. 나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 고개만 끄덕였다. 배추 상자를 나르는데 어깨가 짓눌리는 것 같았다. 짐이라고 했지. 그래, 내가 지고 있는 이 배추 상자처럼 나도 영실이에겐 그냥 무거운 짐짝이었을 뿐이다. 점심때가 지났지만 밥 생각이 없었다. 대신 소주 한 병을 깠다. 깡소주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지지는데 속이 쓰린 건지 마음이 쓰린 건지 구분이 안 갔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민철이었다. 아버지, 엄마한테 연락 왔어요?
집 나갔다면서요? 민철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합정동에서 카페를 하는 녀석이다. 가게 오픈할 때 내 퇴직금 털어 보태줬는데 장사는 그럭저럭 되는지 명절 때나 얼굴 비추는 놈이었다. 그래. 너도 알았냐? 내 엄마가 바람이 났다. 젊은 의사 놈이랑 눈이 맞아서 나보고 비린내 난다고 나가란다. 나는 자식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과장 섞어 하소연했다. 에이, 아버지는 무슨. 엄마가 바람은 무슨 바람이에요. 그냥 갱년기라 우울해서 그러신 거겠죠. 아버지가 또 뭐 꼬투리 잡아서 잔소리 하신 거 아니에요? 뭐? 야 임마. 내가 사진까지 찍어놨어. 강남에서 둘이 아주 좋아 죽더라니까? 아, 몰라요. 저 지금 바빠요. 두 분 알아서 하세요. 엄마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아버지 평소에 고집 세고 말 함부로 하시잖아요. 요즘 황혼 이혼이 유행이라는데 그냥 엄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세요.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다. 손에 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 잊히고 싶었다. 알아서 하세요. 서로 편하잖아요.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민철이 놈 눈에도 나는 그저 말 안 통하는 고집불통 늙은이 빨리 정리되어야 할 골칫덩어리일 뿐이었다. 시장 한복판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지나가던 손님들이 나를 흘끔거렸다. 미친 사람인 줄 알겠지. 그래, 나 미쳤다. 30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의 신기루를 쫓다가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미친 놈이다. 가게 셔터를 내렸다. 아직 해가 중천이었지만 더 이상 일할 기분이 아니었다. 나는 트럭에 올라탔다. 그래, 다들 내가 짐이라고? 내가 없어져 주는 게 편하다고? 술 기운이 확 올라왔다. 눈앞이 흐릿했지만 핸들을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송도. 아내가 있다는 그 오피스텔로 가야겠다. 가서 끝장을 보자. 내가 말한 그 우아한 삶이 뭔지 내 눈앞에서 지져보라고 해. 트럭은 비틀거리며 송도를 향해 질주했다. 라디오에서는 유행 지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오영실의 그 차가운 목소리만 환청처럼 맴돌았다. 당신한테선 비린내가 나. 제기랄.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이 놈의 비린내. 오늘 기필코 그 냄새로 너를 질식시켜주마.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근처 오피스텔 단지는 화려했다.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내 낡은 포터트럭은 이 세련된 풍경 속에 박힌 검은 가시 같았다. 주차장에 트럭을 대충 박아두고 302호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술기운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눈은 핏발이 서서 짐승 같았다. 띵동 하는 맑은 도착음이 내 사리와 어울리지 않게 경쾌했다. 302호 앞.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오영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쾅쾅쾅. 철문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그 의사 새끼랑 같이 있냐? 복도 끝에서 지나가던 주민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후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띠리리. 문이 열리고 영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화려한 화장, 세련된 옷, 향수 냄새를 풍기는 바람난 여자를 예상했었다. 하지만 내 앞에 서 있는 영실은 며칠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다. 헐렁한 티셔츠는 뼈만 남은 어깨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푸석했다.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순간 멈칫했다. 어디? 아픈가? 하지만 그 생각은 찰나였다. 곧이어 방 안에서 풍겨나오는 낯선 향기가 내 코를 자극했다.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고급 디퓨저 향기였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영실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행패? 내 마누라가 딴 살림 차린 곳에 남편이 왔는데 그게 행패냐? 그 새끼 어디 있어? 장롱 속에 숨겼냐? 나는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좁은 원룸이었다.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다. 남자의 흔적을 찾으려 눈에 불을 켰다. 미쳤구나, 정혜준.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야. 영실이 벽에 기대어 힘겹게 나를 노려봤다. 그래, 나 미쳤다.
너 때문에 돌았다. 야, 오영실. 너 솔직히 말해. 그 의사 놈이랑 얼마나 됐어? 내가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 칠 때 넌 여기서 그 놈이랑 뒹굴었냐? 말 함부로 하지 마. 영실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녀는 급히 테이블을 짚으며 중심을 잡았다. 연기인가?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수작인가? 연기하지 마. 역겨우니까. 내가 그랬지? 내가 촌스럽다고. 비린내 난다고. 그래서 그 젊고 잘난 놈 만나니까 좋냐? 어때 그 놈 몸에선 라벤더 향기라도 나디?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약봉투들을 발견했다. 수십 개의 알약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이건 또 뭐야? 다이어트 약이야? 늙어서 주책 맞게 살 빼고 그 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만. 나는 약봉투를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알약들이 바닥에 차르르 쏟아졌다. 영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약을 줍기 시작했다. 손대지 마. 내 약이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약을 긁어모으는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 보였다. 고작 다이어트 약 따위에 저렇게 목숨을 걸다니. 그 모습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랑 살 때는 영양제 하나 사 먹는 것도 아까워하던 여자가 불륜남을 위해선 저렇게 필사적이라니. 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구만. 야, 오영실. 내가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다. 너 빈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내가 내 그 더러운 불륜 증거 다 찾아서 세상 천지에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영실이 약을 줍던 손을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슬픔과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긴 눈빛이었다. 그래. 마음대로 해. 소송이든 뭐든 다 해. 대신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 당신 얼굴 보는 거 숨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뭐? 당신이랑 살았던 30년 나한테는 지옥이었어.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 노예 같아서 끔찍했다고. 이제 좀 자유롭게 살겠다는데 그것도 못해줘. 제발. 제발 좀 꺼져줘. 영실이 악을 쓰며 내 가슴을 밀쳤다. 힘이라곤 하나도 없는 손길이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지옥. 노예. 내가 바친 헌신이 그녀에겐 족쇄였다는 확인사살.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래. 알았다. 꺼져주마. 대신 명심해. 내가 선택한 그 자유, 그게 얼마나 차가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나중에 나한테 살려달라고 빌어도 소용없어. 넌 오늘부로 내 아내가 아니야. 그냥 더러운 배신자일 뿐이지. 나는 쾅소리가 나도록 현관문을 닫고 나왔다. 복도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방금 전 영실이 주워 담던 그 약들. 언뜻 보기에 알록달록한 캡슐들이었는데 일반적인 비타민이나 다이어트 약과는 좀 달라 보였다. 그리고 방 구석에 놓여있던 여행 가방. 그 가방 틈새로 삐져나온 하얀색 종이. 병원 로고가 찍힌 것 같았는데. 에이 설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 놈이랑 놀아나더니 병원에서 미용 주사나 잔뜩 받아왔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딸 할인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철이는 글러먹었어도 딸내미는 다를 거라 믿었다. 아빠가 이렇게 비참하게 당했는데 같이 울어주겠지. 아빠? 할인이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할인아 아빠다. 너 혹시 엄마한테 연락 왔냐? 지금 송도에 있는데. 아빠 나 지금 시댁이야. 어머님 계셔. 나중에 통화해. 아니 잠깐만. 아빠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 엄마가 딴 남자가 생겨서. 아빠, 제발 좀. 나 지금 입장이 곤란하다고 했잖아. 엄마랑 아빠 일이잖아.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시어머니가 알면 나 뭐라고 생각하겠어? 친정 엄마가 바람나서 이혼한다는데 며느리 꼴이 뭐가 돼?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뚝. 전화가 끊겼다.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민철이는 귀찮아서 할인이는 쪽팔려서.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툭 떨어져 나와 우주 공간을 부유하는 기분이었다.
구월동 시장통에서 악착같이 벌어서 아들 가게 차려주고 딸 혼수해주고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등골이 휘었는데 남은 건 비린내 나는 늙은이라는 멸칭과 차가운 수화기 소리뿐이었다. 주차장 바닥에 침을 뱉었다. 좋아. 다들 그렇단 말이지. 다들 나를 벌레 보듯 한다 이거지. 내 눈에서 눈물이 아닌 도끼가 흘러내렸다. 두고 봐라. 오영실 그리고 너희들.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으냐?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이수정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사람 붙이라고 해야겠다. 그 의사 놈이랑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낱낱이 파헤쳐서 그 잘난 얼굴을 쳐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주마. 나는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으르렁거렸다. 송도의 화려한 불빛들이 내 뒤로 빠르게 멀어졌다. 그것은 마치 내가 건너온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행복했던 과거의 장례 행렬처럼 보였다. 나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오피스텔 창문을 노려보았다. 불이 꺼져 있었다. 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지금 그 놈품에 안겨 웃고 있을까? 아니면 아까 그 창백한 얼굴로 울고 있을까? 알게 뭐야. 이제 전쟁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전쟁. 의심은 암세포와 같았다. 놈은 잠복기도 없이 내 온몸에 전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에 그 의사 놈의 얼굴이 떠다녔고 밥을 씹으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다. 가게에 나가 배추를 다듬으면서도 내 손에는 식칼 대신 당장이라도 놈의 목을 찌르고 싶은 사리가 쥐어져 있었다. 나는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김씨가 정 사장 요즘 왜 이래? 돈 벌기 싫어? 라고 핀잔을 줬지만 내 귀엔 들리지 않았다. 돈? 그딴 게 대수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도둑 맞았는데. 나는 흥신소 대신 내 두 발로 뛰기로 했다. 남의 손을 빌리기엔 내 분노가 너무 뜨거웠다. 나는 송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구석 기둥 뒤에 차를 박아놓고 잠복했다. 차 안에는 편의점 빵 봉지와 빈 소주병이 굴러다녔다. 30년 가장의 체면 따위는 개나 줘버린 몰골이었다. 오후 2시. 영실이 나왔다. 며칠 전보다 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썼다. 누가 봐도 남의 눈을 피하려는 불륜녀의 은밀한 외출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다. 나는 시동을 걸고 미행을 시작했다. 택시는 또다시 강남으로 향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근처. 하지만 이번엔 병원이 아니었다. 병원 뒤편 골목에 있는 고급 일식집이었다. 대낮부터 회라니. 팔자 좋네 오영실. 나는 일식집 건너편 건물 틈새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그 놈이 나타났다. 서지우. 인터넷을 뒤져 이름과 얼굴을 다 외워버린 그 혈액내과 의사놈. 놈은 사복 차림이었다. 핏이 딱 떨어지는 셔츠에 명품 시계. 땀에 찌든 내 작업복과 너무나 비교되는 그 모습에 위산이 역류했다. 두 사람은 룸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보였다. 영실이 봉투 하나를 놈에게 건넸다. 두툼했다. 돈이다. 직감이 왔다. 내 피 같은 돈. 내가 시장 바닥에서 100원, 200원 깎아가며 모은 그 돈을 저 제비 같은 놈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 거다. 놈은 봉투를 받고는 짐짓 거절하는 척하다가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그리고는 영실의 손등을 덮어 잡았다. 영실이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였다. 놈은 자리에서 일어나 영실의 옆으로 가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영실은 놈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빠직. 내 손에 들려있던 플라스틱 라이터가 산산조각 났다. 파편이 손바닥을 찔렀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저 더러운 년놈들이. 나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육체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나는 이를 악물고 폰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줌을 최대로 당겨 두 사람의 밀착된 모습을 찍었다. 내 아내가 다른 수컷의 품에 안겨있는 꼴을 내 손으로 기록하는 기분은 내 심장을 숟가락으로 파내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다. 영실은 몸을 가누기 힘든지 놈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다. 놈은 자연스럽게 영실의 허리를 부축했다. 그리고는 놈의 차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조수석에 영실을 태웠다. 어딜 가려고. 내 낡은 포터가 그 뒤를 쫓았다.
놈의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지만 내 트럭은 굉음을 내며 헐떡거렸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병원 근처의 한 레지던스 호텔이었다. 호텔?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눈앞이 하얘졌다. 대낮에 아픈 척 연기하면서 병원 핑계대고 나와서 간다는 곳이 호텔이라니. 내가 알던 오영실은 죽었다.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욕정에 눈이 먼 괴물이다. 나는 트럭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빵. 클락션 소리가 울렸지만 놈들은 듣지 못한 채 로비로 사라졌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트럭 짐칸에 있던 쇠파이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시장에서 천막 칠 때 쓰던 거다. 저걸 들고 올라가서 문을 부수고 두 연놈의 머리통을 날려버릴까. 상상만으로도 짜릿했다. 붉은 선혈이 낭자한 침대 위에서 비명을 지르는 두 사람의 모습. 하지만 나는 쇠파이프를 내려놓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짐승처럼 그르렁거렸다. 변호사님. 잡았습니다. 호텔로 들어가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수화기 넘어 변호사는 침착했다. 정혜준 씨 흥분하지 마세요. 지금 들어가면 주거침 입으로 오히려 당할 수 있습니다. 나오길 기다리세요. 몇 시간이나 머무는지 체크하세요. 몇 시간? 씨발 지금 그 안에서 저 놈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뻔한데 기다리라고요? 증거를 원하신다면 참으셔야 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입안에서 쇠 맛이 났다. 잇몸이 터질 정도로 이를 악물고 있었다. 나는 호텔 입구가 보이는 화단에 쪼그리고 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숙자 보듯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내 눈은 오직 저 회전문 하나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1시간, 2시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내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다. 지금쯤 씻고 나왔을까? 놈이 영실의 희고 마른 몸을 탐하고 있을까? 내가 30년 동안 아끼고 보듬어왔던 그 몸을 저 젊은 놈이 유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구역질이 올라왔다. 우액 마이너스. 나는 화단에다 위액을 토해냈다.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 누런 물만 나왔다. 비참했다. 초라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바친 시간들이 저 호텔방 안에서의 2시간보다 못한 것인가. 밤 9시. 드디어 두 사람이 나왔다. 영실은 들어갈 때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이었다. 놈은 영실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만족하냐? 촌스러운 남편 대신 젊은 놈이랑 뒹구니까 살 맛이 나냐? 나는 주머니 속에서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건 이혼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매장. 그래, 저 의사 놈은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게 만들고 오영실 너는 자식들한테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주마. 나는 그날 밤 송도 아파트로 돌아와 짐을 쌌다. 안방에 남아있던 영실의 옷가지를 모조리 꺼내 가위로 난도질했다. 서걱서걱. 비단 블라우스가 찢겨나가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민철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봤냐? 이게 내 엄마 실체다. 너도 이제 정신 차려라. 답장은 오지 않았다. 상관없었다. 이제 내 편은 나 하나뿐이다. 사리가 내 유일한 동반자였다. 며칠 뒤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변호사는 말렸지만 나는 놈의 면상을 직접 봐야 했다. 어떤 놈인지 무슨 낯짝으로 내 아내를 건드렸는지 확인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강남 한림대 병원 로비.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의료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나는 로비 기둥 뒤에 서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눈을 번득였다. 저기다. 서지우. 놈이 동료 의사들과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하얀 가운, 지적인 안경, 세상 근심이라곤 없어 보이는 깨끗한 얼굴. 내 손톱 밑에 낀 검은 때와는 차원이 다른 세상에 사는 놈. 나는 놈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이봐 서지우 선생. 놈이 멈춰섰다. 나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 시죠? 나? 오영실 남편이다. 순간 놈의 표정이 굳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 찔리는 게 있겠지. 아, 오영실 환자분 보호자분이시군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환자? 보호자? 닥쳐. 자,
내 손바닥이 놈의 뺨을 후려쳤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다. 놈의 안경이 바닥으로 날아가 뒹굴었다. 이 파렴치한 새끼야. 의사 가운 입고 환자랑 놀아나니까 재밌냐? 내 마누라 등쳐먹은 돈으로 회 사먹고 호텔 가니까 살맛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해십니다. 놈이 붉어진 뺨을 감싸 쥐며 소리쳤다. 오해? 호텔 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오해? 나는 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오해? 야, 이 새끼야, 내가 증거 다 있어. 너 의사 옷 벗게 해줄게. 내 가정이 박살났는데 너는 멀쩡할 줄 알았어? 그때였다. 그만해요. 당장 이거나.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함께 누군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영실이었다. 검은 모자를 쓴 그녀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력을 다해 나를 뜯어말리고 있었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난동이야. 오영실. 너 이 새끼 편 드냐? 남편이 눈앞에 있는데 이 간통남을 감싸? 간통남이라니. 말 조심해. 이 선생님은. 영실이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토해냈다. 쿨럭쿨럭. 마스크 위로 붉은 핏자국 같은 게 번지는 것 같았지만 내 눈엔 그저 쇼로 보였다. 선생님은 무슨 얼어 죽을 선생님. 야, 서지우. 너 이 여자 데리고 놀다가 버릴 거지? 늙은 여자 돈 좀 뜯어내려고 수작 부린 거잖아. 정혜준 씨.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서지우가 흐트러진 가운을 추스르며 정색을 했다. 오영실 환자분은 지금. 말하지 마세요. 선생님 제발. 영실이 놈의 입을 막아섰다. 그리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경멸조차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무의 상태. 정혜준. 당신 정말 바닥이구나.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나 이 사람 사랑해. 당신보다 100배, 1000배 더 멋있는 사람이야. 당신이랑 살면서 말라비틀어진 내 감정이 이 사람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 추하게 질척거리지 말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사랑해.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나를 난도질했다. 30년 동안 나한테는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 인색했던 여자가 저 놈 앞에서는 사랑을 논하고 있었다. 나는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힘이 빠졌다. 분노보다 더 큰 절망이 나를 덮쳤다. 그래. 알았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더러운 년놈들. 나는 뒤돌아섰다. 로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내 뒤통수에 꽂혔다. 비참함의 끝이었다. 나는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 시각 영실은 병원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피를 토하고 있었다. 검붉은 핏덩이가 변기 물을 붉게 물들였다. 조금 전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거짓 고백을 할 때 그녀는 혀를 깨물고 있었다. 올라오는 혈기를 삼키며 쏟아지는 통증을 참아내며 남편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최후의 연기를 펼친 것이다. 화장실 밖에서 서지우가 문을 두드렸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당장 응급 처치해야 합니다. 영실은 물을 내리고 입가를 닦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이미 시신이나 다름없었다. 혜준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신 나 못 떠나잖아. 바보같이 착한 당신 내 병 알면 가게고 뭐고 다 팽개치고 내 똥오줌 받아낼 거잖아. 나 그거 못 봐. 차라리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해줘. 그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나왔다. 선생님. 오늘 항암치료. 그냥 세게 해주세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서지우는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몸이 못 버팁니다. 방금도 각혈하셨잖아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길지 않잖아요. 영실은 그날 밤 송도 오피스텔로 돌아가지 못했다. 항암제의 독성이 온몸을 휘감아 그녀를 중환자실과 다름없는 무균실 침대에 묶어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걸 몰랐다. 나는 송도 오피스텔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밤새도록 불이 켜지지 않는 302호를 올려다보며 그녀가 지금쯤 그 의사 놈의 집에서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상상하며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상상은 팩트보다 잔인했다. 그날 밤 나는 내 안의 인간성을 완전히 죽였다. 이수정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며칠 동안 모은 증거들을 꺼내 놓았다. 호텔 들어가는 사진, 식당에서 손잡은 사진, 그리고 통장 내역 사본. 이 정도면 됐죠? 유책 배우자는 100% 그 여자입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내일 당장 접수해 주세요. 재산 분할? 10원 한 장도 못 줍니다. 아파트 명의도 내 걸로 돌려놓는 가처분 신청부터 해주세요. 내 목소리는 건조했다. 감정이 메말라 비틀어진 사막 같았다. 이수정 변호사는 말없이 서류를 검토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미묘했다. 평소의 냉철함 대신 당혹감과 곤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안경을 벗고 미간을 찌푸렸다. 정혜준 씨. 네. 이 통장 내역. 자세히 보셨습니까? 봤죠. 뭉텅이 돈이 빠져나갔더군요. 1,000만 원, 500만 원. 그 놈한테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거래처를 보세요. 수취인이 개인이 아닙니다. 네? 나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깨알 같은 글씨들. 노안 때문에 흐릿했지만 자세히 보니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5호 약국 XX 의료기. 병원비? 아니 무슨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피부과 시술이라도 받나 보죠? 아니면 그 놈 실적 올려주려고 비급여 주사라도 맞은 겁니까? 나는 애써 비꼬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이수정 변호사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실. 며칠 전에 법원 사실 조회 신청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아내분의 의료 기록입니다. 의료 기록이요? 거기에 뭐 성병이라도 걸렸다고 나옵니까? 정혜준 씨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내 앞으로 밀었다. 진단서였다. 환자 성명 오영실 주민등록번호 6XXXXX-2XXXXXX 임상적 추정 진단명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 주치의 혈액내과 전문의 서지호 비고. 고위험군으로 즉각적인 입원 및 고용량 항암 치료 요망. 기대 여명 36개월. 세상이 멈췄다. 글자 하나하나가 낯설었다. 백혈병? 암? 기대 여명?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변호사가 나를 놀리는 건가? 이게 뭡니까? 아내분은 외도를 한 게 아닙니다. 투병 중이십니다. 그것도 아주 위중한 상태로요. 선생님이 보신 그 의사분은 상간남이 아니라 주치의입니다. 호텔은 아마 병실이 없어서 혹은 통원 치료 중에 쉴 곳이 필요해서 잠시 머무신 걸 겁니다. 레지던스 호텔 장기 투병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거짓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부정하고 싶었다. 내가 지난 며칠 동안 쏟아부은 그 저주와 분노가 사실은 죽어가는 아내를 향한 칼질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럼 왜 말을 안 해? 왜 나한테 짐이라고 하고 딴 놈 생겼다고 거짓말을 해? 왜? 내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짐이 되기 싫으셨겠죠. 선생님이 평생 고생하신 거 아니까 병수발까지 시키기 싫으셨던 겁니다. 본인 스스로 악력을 자처해서 정 떼려고 하신 거예요. 전형적인 슬픈 케이스입니다. 으아. 나는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에 머리를 쾅쾅 박았다. 비린내. 그 말이 떠올랐다. 영실이 싫어했던 건 내 냄새가 아니라 병들어 썩어가는 자신의 몸 냄새였을지도 모른다. 촌스러운 시장 아저씨. 그 말은 내가 그 시장통에서 고생하는 걸 더 이상 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절규였을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다. 어디 가십니까? 송도. 송도에 가야 돼. 그 여자한테 가야 돼. 나는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도 기다릴 수 없어 비상계단을 굴러가듯 뛰어내려갔다.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눈앞이 눈물로 흐려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죽으면 안 돼. 오영실 제발 살아만 있어. 송도 오피스텔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났다. 나는 302호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비밀번호. 예전 결혼 기념일. 안 맞다. 민철이 생일. 안 맞다. 할인이 생일. 안 맞다. 씨발. 문 열어. 오영실. 나는 문을 발로 찼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놈의 생일이 떠올랐다. 내가 미역국을 뒤엎었던 그날. 내 생일. 915. 띠리리.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어두웠다. 그리고 시큼한 냄새가 났다. 피 냄새와 약품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뒤섞인 악취. 나는 스위치를 켰다. 아! 방바닥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은 휴지 뭉치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한 구석에는 머리카락 뭉치들이 수북했다. 항암 치료로 빠진 머리카락을 그녀가 스스로 밀어버린 흔적이었다. 그 옆에는 가발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며칠 전 내가 멋부린다고 비웃었던 그 모자 아래 그녀는 대머리를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책상 위에는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다. 혜준 씨 밥 챙겨주기 매뉴얼. 미역국은 기장 미역으로. 마늘은 많이 넣지 말 것. 김치는 겉절이만 먹음. 시장 나갈 때 보온병에 꿀물 타줄 것. 잘 때 코 많이 고니까 베개 높이 조절해 줄 것. 마지막 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 생에는 부디 건강한 여자 만나서 비린내 말고 꽃냄새 맡으며 살아요. 내 사랑 미안해요. 으흐. 으허.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노트를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죽어가는 아내를 창녀 취급하고 살려달라는 눈빛을 경멸로 갚아줬다. 나는 살인자다. 내 무지와 오만이 그녀를 2번 죽였다. 방 한가운데 주인 없는 가발만이 텅 빈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옥문이 열렸다. 이제부터 내가 감당해야 할 형벌의 시간이었다. 손에 들린 가발은 가벼웠다. 깃털처럼 가벼운 이 인조 머리카락 뭉치가 내게는 1000톤짜리 쇳덩이처럼 느껴져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노트와 가발을 끌어안고 오피스텔 바닥을 굴렀다.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끄어. 으어. 이 방. 영실이 불륜을 저지르는 쾌락의 소굴이라 믿었던 이 방은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독방이었다. 방구석에 쌓인 즉석죽 빈 용기들. 내가 만든 밥은 냄새난다고 안 먹더니 이깟 인스턴트 죽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 독한 항암제를 견뎠다는 말인가. 벽에 붙은 달력에는 날짜마다 빨간 X표가 쳐져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을 지워가는 카운트다운이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번. 아마도. 마지막. 아. 안 돼. 안 돼, 영실아. 나는 벌떡 일어났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녀가 마지막이라고 적었다.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현관을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춰 있었다. 기다릴 수 없었다. 비상 계단을 미끄러지듯 뛰어내려갔다. 무릎이 꺾이고 정강이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찢어졌지만 고통 따위는 없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이건 간지럼 수준이었다.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포터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송도에서 강남까지. 퇴근 시간이라 도로가 꽉 막혀 있었다. 붉은 브레이크 등들이 마치 내 앞길을 막는 지옥불처럼 보였다. 비켜. 비키라고. 나는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옆 차선의 외제차가 창문을 내리고 욕을 했다. 운전 똑바로 해, 미친놈아. 평소라면 굽신거렸을 테지만 지금은 그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당신들은 모르잖아. 내 아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그 여자를 창녀 취급하고 버려뒀는데 지금 안 가면 평생 용서빌 시간조차 없다고. 차가 꼼짝도 하지 않자 나는 핸들에 머리를 박았다.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당신 촌스러워. 비린내나. 그 말은 당신은 건강하게 살아. 나 같은 환자 냄새 맡지 말고. 라는 뜻이었다. 이 사람 사랑해. 그 말은 제발 나를 포기해줘. 나 때문에 당신 인생 망치지 마. 라는 절규였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호텔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더러운 상상을 했다. 그녀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실어 들어가는 그 길을 나는 욕정의 길이라며 저주했다. 나는 쓰레기다. 아니, 쓰레기도 아깝다. 나는 아내의 살점을 뜯어먹고 산 기생충이다. 30년 동안 그녀의 희생을 양분 삼아 살았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요. 평생 신을 찾지 않았던 내가 꽉 막힌 올림픽대로 위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 저한테 천벌을 내리세요. 제 팔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아도 좋습니다.
제발 영실이만 살려주세요. 아니 딱 한 번만. 미안하다고 말할 시간만 주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응급센터. 트럭을 입구에 아무렇게나 처박아두고 뛰어 들어갔다. 보안 요원이 달려왔지만 나는 그를 뿌리치고 안내 데스크로 돌진했다. 오영실. 오영실 환자 어딨어? 간호사가 내 험악한 몰골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다. 환자분 성함이. 오영실. 혈액내과. 서지우 의사 담당이야. 그때였다. 정혜준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지우였다. 며칠 전 내게 뺨을 맞았던 내가 불륜남이라며 멱살을 잡았던 그 의사.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차트를 든 채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쿵. 대리석 바닥에 내 무릎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나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자존심? 그딴 건 개나 줘버려. 이 사람이 내 아내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제가 미친 놈입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선생님을 몰라봤습니다. 죽여주세요. 저 같은 놈은 맞아 죽어도 쌉니다. 그런데 우리 영실이는 살려주세요. 내 눈물 콧물이 병원 바닥에 떨어졌다. 지나가던 환자와 보호자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서지우는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대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세요. 지금 이러실 시간 없습니다. 네? 환자분 지금 무균실에 계십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고비라니요? 며칠 전만 해도 걸어 다녔잖아요. 나한테 소리도 질렀잖아요. 그건 환자분이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티신 겁니다. 남편분 앞에서 아픈 티 안 내려고 진통제를 치사량 가까이 드시고 서 계셨던 거예요. 그날 남편분 돌려보내고 바로 실신하셨습니다. 진통제를 치사량까지. 나한테 정 떼려고 그 모진 말을 뱉으려고 목숨을 걸고 연기를 했다는 건가. 안내하겠습니다. 소독하고 들어오세요. 나는 서지우의 뒤를 따라갔다. 멸균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벅벅 씻었다. 내 손에 밴 비린내가 싫어서가 아니었다. 혹시나 내 더러운 균이 영실을 해칠까봐 살같이 벗겨질 정도로 문질렀다. 중환자실 가장 안쪽 격리실. 유리문 너머로 기계들이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산소 호흡기 소리, 심전도 모니터 소리. 서지우가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리고 침대 위에 누운 작고 하얀 존재를 보았다. 그건 내가 알던 오영실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민머리. 눈은 푹 꺼져 해골처럼 보였고 온몸에는 붉은 반점과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팔과 목 심지어 쇄골 아래까지 주렁주렁 매달린 링거 줄들이 그녀의 생명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겨우 버텼다. 이게 내 아내라고? 나한테 밥상 차려주던 잔소리하던 시장까지 따라 나와 일손을 돕던 그 억척스러운 오영실이 이렇게 부서져 있다고? 실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 손등마저 주사 바늘로 멍투성이라 어디를 잡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 끝을 내 볼에 갖다 댔다. 차갑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보. 혜준이 왔어.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촌스러운 남편 왔어. 내 눈물이 그녀의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기적처럼 영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미약한 신음소리와 함께 그녀가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왔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입모양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이 크게 커졌다. 공포, 당황. 그녀는 나를 보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들켰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그녀가 힘겹게 손을 빼내려 했다. 마스크 속에서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가. 오지마. 그녀는 죽어가면서도 나를 밀어내려 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것이다. 안 가. 죽어도 안 가.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부서질까봐 겁이 났지만 이번엔 놓치면 영영 이별이라는 생각에 힘을 주었다. 나 다 알았어. 다 봤어. 오피스텔에 있는 가발 내 일기장. 다 봤다고 이 바보 같은 여자야. 영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귀로 들어갔다. 그녀가 고개를 도리질 쳤다. 왜 왔어? 나쁜 놈으로 기억하지. 그냥 욕하고 살지. 어떻게 그래?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나는 침대 위에 엎드려 오열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뜬 장님이었어. 당신이 비린내 난다고 했을 때 냄새가 아니라 아프다고 하는 말을 알아들었어야 했는데.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살려달라는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나는 내 뺨을 내가 때렸다. 짝짝짝.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만 하고 마지막까지 내 걱정만 하다가. 내가 짐승이지 사람이냐? 으헝. 영실의 손이 느리게 움직였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이 내 젖은 뺨을 어루만졌다. 그 손길은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거칠었다. 하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내 마음을 감쌌다. 울지 마. 촌스럽게. 그녀가 힘겹게 마스크를 내리려 했다. 내가 도와주려 하자 고개를 저으며 입만 살짝 드러냈다. 입술이 다 터져 있었다. 혜준 씨. 나. 당신 짐 되기 싫었어. 병원비 간병. 그거 다 당신 등골 빼먹는 거잖아. 애들한테도. 민폐고. 그게 왜 짐이야? 가족이잖아. 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내 등골 다 뽑아 먹어도 돼. 내가 평생 벌어서 당신 약값 댈게. 내가 똥오줌 다 받아낼게. 제발. 제발 나한테 짐 좀 지워줘. 나 무거운 거 잘 들잖아. 시장에서 힘쓰는 거 내가 1등이잖아. 제발 나한테 기대란 말이야. 나는 어린 아이처럼 떼를 썼다. 당신 없는 인생이 나한테는 더 무서운 짐이야. 당신 없이 혼자 깨끗한 척 냄새 안 나는 척 사는 게. 그게 나한테는 지옥이야. 영실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슬프고 아름다워서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바보. 계산도 못하는 바보.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 사실 무서웠어. 그녀의 고백이 이어졌다. 밤마다 혼자 오피스텔에서. 너무 무서웠어. 아픈 것보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 당신 코 고는 소리 듣고 싶고 당신한테서 나는 파 냄새 맡고 싶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아니야. 당신은 내 최고의 남편이었어. 마지막까지 당신 속인 거 용서해줘. 용서라니. 당치도 않아. 나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또 맞췄다. 영실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의사 선생님이 뭐라든 상관없어. 내가 당신 살릴 거야. 1년이든 10년이든 내가 당신 옆에 딱 붙어서 저승사자가 와도 내가 멱살 잡고 쫓아낼 거야. 그때 모니터의 경보음이 조금 빨라졌다. 영실의 호흡이 가빠졌다. 간호사가 들어오려 하자 영실이 눈짓으로 막았다. 그리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혜준 씨, 부탁이 있어. 말해. 다 들어줄게. 별을 따오라면 따올게. 집에 가고 싶어. 집? 여기 추워. 소독약 냄새 싫어. 우리 집. 송도 집 말고 옛날에 우리 살던 좁은 집이라도 좋으니까. 당신 냄새 나는 곳으로 가고 싶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요구였다. 지금 나가면 그녀는 길바닥에서 숨을 거둘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녀는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의사 멱살을 잡아서라도 각서를 써서라도 그녀를 데리고 나가리라. 설령 그것이 그녀의 생명을 몇 시간 단축시킨다 해도 차가운 병실에서 기계 소리를 들으며 죽게 할 순 없었다. 그래. 가자. 나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업고 갈게. 당신 좋아하는 미역국 내가 다시 끓여줄게. 이번엔 비린내 하나도 안 나게 진짜 맛있게 끓여줄게. 가서 밥 먹자 여보. 영실이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 나는 이제부터 세상과 싸워야 했다. 자식들에게도 알려야 했다. 너희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어떤 십자가를 졌는지.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 민철이와 딸 할인이. 이제 이 판도라의 상자를 그들에게도 열어줄 차례였다. 병실을 나온 나는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캔커피 하나를 뽑았다. 손이 떨려 동전 구멍을 찾는데 한참이 걸렸다. 차가운 캔의 감촉이 내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기는커녕 내 안의 분노를 더 차갑게 응고시켰다. 영실은 잠들었다. 진통제에 취해 고통에 취해. 이제 남은 건 산 사람들의 몫이었다. 아니 짐승만도 못한 우리 가족들의 몫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에는 민철이와 할인이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낸 문자에 대한 읽음 표시만 떠 있었다. 호텔 사진. 불륜의 증거라며 내가 자식들에게 보냈던 그 사진들. 놈들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엄마 더럽다 쪽팔린다라고 생각했겠지. 나는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여보세요? 건조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 어디냐? 아, 아버지. 저 지금 마감 중이에요. 알바가 펑크 내서 정신없어요. 왜요? 또 엄마 욕하시게요? 그 사진 봤어요. 엄마도 참 대단하시네. 그냥 변호사 사서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중개하지 마시고요. 내 이가 빠득 갈렸다. 정민철. 지금 당장 강남 한림대 병원 별관 3층으로 와라. 네? 거긴 왜요? 아버지가 쫓아가서 엄마랑 그 남자 두들겨 패기라도 했어요. 아, 진짜 경찰서 가기 싫은데. 닥치고 와. 안 오면 내가 지금 내 카페로 가서 휘발유 뿌리고 불질러 버릴 거니까. 내 고함 소리에 복도가 쩌렁쩌렁 울렸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놀라 쳐다봤지만 내 눈빛을 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아,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전화를 끊고 바로 할인에게 걸었다. 아빠. 나 지금 어머님 설거지 도와드리고 있는데. 와라. 강남 한림대 병원. 아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내일 가면 안 돼? 그리고 나 가봤자 할 말도 없어. 엄마 바람난 거 내 눈으로 확인 사살 하라고? 나 그럼 진짜 엄마 안 봐. 그래 안 봐도 돼. 내 엄마가 너 안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할인아 오늘 안 오면 너 평생 내 자식 얼굴 볼 때마다 피눈물 흘리게 될 거다. 선택은 내가 해. 나는 뚝 끊어버렸다. 30분 뒤 민철이 헐레벌떡 병원 로비로 들어왔다.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였다. 얼굴에는 귀찮음과 짜증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뒤이어 할인이도 도착했다. 시댁 눈치 보느라 정장을 차려입은 모양새가 묘하게 이질적이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어딨어요? 경찰 왔어요? 민철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나는 말없이 두 놈을 노려봤다. 이 녀석들 눈에 나는 여전히 의처증 걸린 늙은이고 제 엄마는 늦바람난 주책바가지겠지. 따라와. 나는 앞장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혈액내과 병동으로 향했다. 무균실 중환자 집중치료실이라는 팻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일그러졌다. 아버지, 여기 안병동 아니에요? 엄마가 그 남자랑 싸우다 다쳤어요. 할인이 불안한 듯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담당 의사 서지우의 진료실 문을 두드렸다. 서지우는 차트를 정리하다가 우리를 보고 일어났다. 오셨습니까? 선생님, 이 자식들한테 설명 좀 해주쇼. 저 놈들이 제 엄마를 뭐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좀 알려주쇼. 서지우가 난감한 표정으로 민철과 할인을 바라봤다. 자녀분들이시군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라니요? 민철이 헛웃음을 지었다. 서지우는 모니터 화면을 돌려주었다. 엑스레이 사진과 혈액 수치 그래프.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온통 빨간색 경고등으로 가득 찬 화면이었다. 환자분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말기입니다. 이미 폐와 간으로 전이가 많이 진행되었고 폐혈증 증세까지 겹쳤습니다. 네? 할인의 입이 딱 벌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백혈병이라니요? 며칠 전에도 저랑 통화해서 시댁 욕했는데요. 그리고 엄마 바람 났다면서요. 강남 사는 의사랑. 민철이 말을 더듬으며 나를 쳐다봤다. 이 의사가? 그 의사다. 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엄마가 바람난 게 아니라 살려고 발버둥 친 거라고.
너희들한테 짐되기 싫어서 병원비 때문에 너희 가게 망하고 시댁에서 쫓겨날까봐 지 입으로 바람났다고 거짓말하고 여기 숨어 있었던 거라고. 순간 진료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민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다. 하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거짓말. 아빠가 엄마 미워서 꾸며낸 얘기지? 그치? 하린이 울먹이며 물었다. 서지우가 냉정하게 쐐기를 박았다. 환자분은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고용량 항암제를 쓰면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진통제만으로 버티셨습니다. 그 고통. 산채로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오직 자녀분들과 남편분이 자신의 병을 몰라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신 겁니다. 아. 민철이 머리를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냥 이혼하라고 짜증 난다고 했는데. 나는 그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봤다. 울지 마. 내 놈들은 울 자격도 없어. 들어가서 봐. 내 엄마가 지금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내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난도질했는지 두 눈 뜨고 똑똑히 봐. 나는 아이들의 등 떠밀어 병실 복도로 내몰았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모의 희생이 무지하고 이기적인 자식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다. 격리 병실 앞.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이자 우리 가족이 외면했던 진실의 냄새였다. 민철은 발을 떼지 못했다.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만지작거리던 녀석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하리는 이미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고 있었다. 들어가. 내가 등을 밀었다. 병실 안. 기계 음만이 규칙적으로 들리는 정막 속에 영실이 누워 있었다. 민머리. 움푹 패인 볼. 멍투성이의 팔. 그 처참한 몰골은 불과 일주일 전 당신 촌스러워라며 매몰차게 집을 나가던 그 당당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엄마? 민철이 쥐어짜듯 불렀다. 영실은 잠들어 있었다. 아니 혼수 상태에 가까웠다. 민철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엄마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주삿바늘이 꽂힐 곳이 없어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시퍼렇게 멍든 손. 그 손은 민철이 카페를 개업할 때 밤새도록 걸레질을 해주던 그 손이었다. 엄마. 아니지? 장난이지? 일어나봐. 나 왔어. 엄마 아들 왔어. 민철이 영실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 미약한 자극에 영실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초점 없는 탁한 눈동자가 천장을 맴돌다가 민철과 할인의 얼굴에 닿았다. 순간 영실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그녀가 본능적으로 이불을 끌어올려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가리려 했다. 보지 마. 보지 마. 마스크 속에서 새어나오는 쉰 목소리. 그녀는 죽음 앞에서도 엄마였다. 자식들에게 흉한 꼴을 보이기 싫은 예쁘고 강한 엄마로만 기억되고 싶은 그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엄마. 왜 그래? 왜 가려? 나야 할인이야. 할인이 침대로 달려들어 이불을 젖혔다. 그리고 엄마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시댁 눈치 보느라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엄마가 미역국 안 끓여줬다고 화만 내고. 내가 죽일년이야. 으앙. 할인의 통곡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영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팔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었다. 손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다 툭 떨어졌다. 울지 마. 내 새끼들. 짐 되기 싫었는데. 짐이라니. 엄마가 왜 짐이야? 민철이 소리쳤다. 엄마가 내 우주였잖아. 내가 엄마 등골 빼먹고 산 거잖아. 근데 왜 엄마가 도망가? 왜 바보같이 혼자서 이러고 있었어? 민철은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쿵쿵. 나 같은 놈은 자식도 아니야. 엄마가 아프다는데 갱년기라고 무시하고 아버지한테 그냥 이혼해 주라고. 귀찮다고. 민철이 구토를 했다. 위액이 올라올 만큼의 자기 혐오와 죄책감이 그의 내장을 뒤틀어 놓았다. 바닥에 토사물이 튀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 지옥도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말리지 않았다. 저놈들은 아파야 했다.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며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아야 했다. 그래야 영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테니까. 영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를 찾았다. 여보. 내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응, 나 여기 있어. 애들. 혼내지 마. 다 내 탓이야. 그녀는 끝까지 자식 편이었다. 자신을 귀찮은 짐짝 취급했던 자식들이 상처받을까봐 죽어가는 순간에도 남편을 단속했다. 그 지독한 사랑이 나를 그리고 아이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엄마. 이제라도 치료받자. 내가 가게 팔게. 가게 팔아서라도 엄마 살릴게. 제발. 민철이 엄마의 손을 잡고 빌었다. 하지만 서지우 선생이 들어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항암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자분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사형 선고였다. 병실 안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너무 늦은 후회였다. 버스는 떠났고 우리는 매연 속에 남겨진 고아들이었다. 영실이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고 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집에 가자. 내가 말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1분이라도 더 살려야죠. 민철이 반대했다. 아니. 내 엄마는 기계 달고 1분 더 사는 것보다 우리랑 밥 한 끼 먹고 가는 걸 원해. 더 이상 엄마 고생시키지 마라. 엄마 소원이다. 나는 영실의 링거 줄을 하나씩 떼어달라고 서지우에게 요청했다. 서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사가 아닌 인간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왕진이라고 해두죠. 그렇게 우리는 병원을 나섰다.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퇴근길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지지고 볶았던 비린내 나고 촌스러운 우리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소풍이었다. 송도 아파트가 아닌 구월동의 낡은 빌라. 우리가 처음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아이들을 키워냈던 그 작은 집은 다행히 아직 팔리지 않고 비어 있었다. 영실이 원한 그때 그 냄새가 나는 곳. 먼지 쌓인 방을 닫고 보일러를 틀었다. 방 한가운데 이불을 깔고 영실을 눕혔다. 병원의 하얀 시트 대신 장롱에 묵혀뒀던 꽃무늬 요를 깔았다. 영실의 얼굴에 처음으로 편안한 혈색이 돌았다. 여보. 좋아? 내가 물었다. 영실은 대답 대신 눈을 깜빡였다. 배고프지? 내가 밥 해줄게. 나는 부엌으로 갔다. 민철과 할인이 도우려 했지만 내가 막았다. 아니, 오늘은 내가 한다. 내 엄마가 내 밥 먹고 싶대. 나는 쌀을 씻었다. 쌀 씻는 소리가 차라락 차라락. 구월동 시장에서 가져온 최상급 기장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을 듬뿍 넣어 볶았다.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다. 소독약 냄새를 밀어내고 우리 가족의 30년 세월이 담긴 밥 냄새가 채워졌다. 엄마가 좋아하던 굴비도 구울까요? 할인이 울먹이며 물었다. 그래. 바싹 구워라. 내 엄마 비린내 싫어한다. 우리는 울면서 요리했다. 눈물 젖은 미역국이 끓고 있었다. 그것은 내 생일날 엎어버렸던 그 미역국이자 영실이 평생 나에게 끓여주었던 사랑의 답례였다. 작은 상을 펴고 영실 앞에 놓았다. 그녀는 앉을 힘이 없어 내가 뒤에서 안아 일으켰다. 내 등과 그녀의 등뼈가 맞닿았다. 앙상했지만 그 어떤 때보다 따뜻했다. 자, 해봐. 내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호불어 그녀의 입에 넣어 주었다. 영실이 힘겹게 국물을 삼켰다. 목을 대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때? 짜? 내가 물었다. 영실이 아주 작게 속삭였다. 맛있어. 그 한마디에 민철과 할인이 다시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틀어막았다. 엄마, 많이 먹어. 내가 나중에 더 맛있는 거 해줄게. 민철이 엄마의 발을 주무르며 말했다. 영실은 미역국 3숟가락을 넘기고는 더 이상 먹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세상 모든 산의 진미를 먹은 듯 행복해 보였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다. 서지우 선생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알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영실의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영실아. 내가 그녀의 귓가에 대고 불렀다. 응. 고마워.
나 같은 놈이랑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은 전부 봄날이었어. 짐이라고 해서 미안해. 당신은 내 짐이 아니라 내 날개였어. 영실이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에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가 나와 아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민철아. 할인아. 응 엄마. 싸우지 말고. 아빠 챙겨드리고. 너희들은 내 자랑이야. 엄마. 가지마. 으앙. 아이들이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영실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닿았다. 그녀가 입모양으로 말했다. 사랑해. 그리고 긴 숨을 한 번 내쉬었다. 후 마이너스 그 숨결 속에 그녀의 고통과 슬픔과 사랑이 모두 빠져나갔다. 영실의 고개가 툭 내 어깨 위로 떨어졌다. 영실아? 여보? 대답이 없었다. 방 안에는 미역국 냄새와 가족들의 통곡 소리만이 가득 찼다. 나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이 몸을 나는 절대 놓을 수 없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렸다. 하늘도 촌스러운 우리 부부의 이별을 슬퍼하는 듯 했다. 에필로그 거짓말의 무게. 1년 뒤. 9월동 농산물 시장. 자 골라.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싱싱한 배추가 왔어요. 나는 여전히 목소리 큰 정씨 아저씨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 내 트럭 조수석에는 언제나 깨끗하게 닦인 영정 사진 하나가 놓여 있다. 영실이 활짝 웃고 있는 가장 예뻤던 시절의 사진이다. 어이 정 사장. 오늘따라 얼굴이 폈네? 옆 가게 김씨가 묻는다. 그럼. 우리 마누라가 보고 있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혼났지. 나는 웃으며 배추 상자를 들어 올린다. 무겁다. 하지만 이 무게는 배추의 무게가 아니다.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그리고 기꺼이 짊어지고 싶은 사랑의 무게다. 가끔 민철이가 가게에 와서 일을 돕는다. 녀석은 이제 제법 싹싹하게 손님을 대한다. 할인이는 주말마다 반찬을 해온다. 시댁 눈치 안 보고 친정에 드나드는 꼴이 제 엄마를 쏙 빼닮았다. 우리는 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 구실하며 사는 건 영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나는 퇴근길에 차를 세우고 사진을 쓰다듬는다. 여보 오늘 장사 잘 됐어. 집에 가서 당신 좋아하는 드라마나 보자. 아 미역국 끓여놨어. 같이 먹자. 대답은 없다. 하지만 나는 들을 수 있다. 촌스럽긴. 빨리 와. 비린내 나는 내 손에서 이제는 꽃향기가 난다. 그녀가 남기고 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향기다. 나는 엑셀을 밟는다. 집으로 가는 길 내 옆자리는 비어있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다. 거짓말로 시작된 이별은 진실된 사랑으로 영원히 완성되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